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성입니다. 오늘이 5월 26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5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사실은 어제 생각보다 좀 빠른 시점에서 모든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을 좀 갖춰서 추가적인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가 좀 있었습니다. 어,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였었거든요. 그것을 포함한 모든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었기에 그래서 더 기대를 했다는 건데,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의 탄력적인 상승이라고 하는 그 흐름을 충분히 잊지 못했죠.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 문제가 됐던 것은 역시 이제 미국 증시의 결과였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개장 초에는 비교적 강세로 출발을 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것이 이어지지 못했죠. 정강푸약식으로 해서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 자, 큰 조정은 아니었고요. 또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도 또한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그러한 약간 미세한 그런 변화에도 상당히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죠. 그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보합권 근처로 이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상승폭이 깎이는 그런 상태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와 비슷하게 아침에 강했다가 후반 들어서 그 탄력이 떨어지거나 약세로 전환되는 전강후약이 나왔다는 건데요. 자, 그만큼 자, 우리 증시가 아직까지는 자체적으로 지수가 올라갈 만큼 펀더멘털이나 수급 조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현재는 상당히 대외 의존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 상황이 나빠진 것은 전혀 아니죠. 여전히 자,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현재의 상승 추세는 큰 결함 없이 유효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다소 혼란스러운 것은 오늘 같은 경우에 더욱더 단기 매매 성향이 상당히 높은 외국인, 똑같은 외국인들이 아닙니다. 많은 부류의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단기 매매 성향이 높은 외국인 및 그리고 기관들이 시장 단기적인 상황을 놓고 서로 뒤엉키는 바람에 더욱더 지수의 방향성을 측정하기가 어려운 좀 혼란스러운, 판도 측면에서도 좀 그렇죠. 그런 상황이 전개됐다. 한데 그것은 단기적인 상황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우리의 주력 종목 중에서 자, 그렇지 않아도 못 가는데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급락한 종목이 한 종목 있죠. 바로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이렇게 크게 밀렸어요. 오늘 같은 날 무려 6.7%나 급락을 했다는 건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왜 급락을 했는지, 또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현재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보다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자,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세상,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이 거대한 트렌드의 최종적인 수혜, 최대 수혜는 몰라도 어쨌든 궁극적인 수혜 대상은 가장 큰 종목으로서 삼성전자와 그리고 네이버다라는 점을 먼저 밝혀드리면서, 자,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과 그와 관련된 각종 산업 분야, 그리고 각계 발전되는 양상, 또 그것과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 분야 또는 종목, 이런 것 등을 또 한번 스크린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순서에 맞춰서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는 컨퍼런스 보드입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매월 발표하죠. 5월달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7.2, 기준치가 100인데 117.2면 절대 지수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좋은 결과인데, 지난달에 비해서 또 시장 예상에 비해서 조금 낮아졌다는 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거기에 화들짝 놀라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은 민감하게 반응한 측면을 보였습니다. 약간 현재 지수 부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트렌드를 바뀔 정도의 변수로 작용될 소지는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있다고 한다면 지금 2조 3천 달러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지금 민주당이 밀고 있는 그 부양책, 그 중에서도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그 부양책이 약간 삭감이 됐죠. 자체적으로 약간 깎아서 내놨고, 또 공화당은 1조 달러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낮춰놨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된 현재 불확실성이 다소 부담으로 작용된 측면도 있다는 건데, 사실 크게 보면 이런 내용은 전반적으로 조기 금리 인하 또는 조기 테이퍼링의 우려를 상당히 낮춰주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악재도 아니고 또 추세적인 악재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밀린 정도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모처럼 만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근 2달만, 거의 석 달 만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1.6% 아래가 됐습니다. 1.5706, 전날 대비 3.6 베이스 포인트. 이 정도면 제법 많이 내려온 것이고요. 상징적으로 그동안 상당히 부담이 됐던 기준선이 1.6%였었던 건데 그 이하로 내려갔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1.5%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이머징 마켓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세 상황은 크게 나쁘지가 않다. 이머징 마켓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초적 환경이 조금씩 다시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달러 인덱스는 89.7, 거의 1년 6개월 내 최저치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한 발 늦게 원달러 환율도 내려가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증시의 수급 구도로 봤을 때에는 자,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꾼다는 얘기가 되고, 그 얘기는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신호가 됩니다. 그것을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 며칠 동안 비교적 가파른 그런 기울기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 내려간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좀 외환 시장이 급속히 빠른 속도로 안정돼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비록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다소 혼란스러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을 때 전반적인 주변 상황은 전혀 나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 되겠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나스닥 선물이나 또는 일본 니케이 지수, 상해 지수 등 주변 증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WTI 가격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죠. 전반적으로 다시 상승 추세를 되살리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수급을 잠깐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막을 지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다시 하루 만에 그 태도, 스탠스를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규모가 크진 않죠. 일반 개인들이 이틀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 하에서는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구도가 필연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일반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던데 오늘 기관은 여전히 순매수를 했지만 그러나 그 규모가 줄었고 외국인들은 아예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되는 변신수를 보였다는 건데 이 점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단기 매매 성향에 있는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현재 상황에 눈치 보기 공방을 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추세적으로는 강력히 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기환할 소지가 대단히 크다는 관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연기금은 계속 매도를 하는 상태인데 여전히 그와 관련돼서 삼성전자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연기금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를 그 막대 그래프로 일별 막대 그래프 그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두 달 내내 거의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많이 줄어서 현재 그 수급과 관련된 부담은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조만간에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수순이 나올 수 있고요. 그에 따라 또 외국인도 그 보조를 같이 하면 그 무겁고 큰 종목이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수순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건데 조금 현재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즉 젖어 있는 상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 메타버스와 관련돼서도 엄청난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측면에서도 더욱더 장기 정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핵심 중에 핵심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이거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제 LG화학 보겠습니다. 골치 아프네요. LG화학. LG화학을 보면 참 여러 가지 회상을 하게 된다는 건데, 제가 LG화학을 강조드렸던 시점은 사실 2019년도 그 당시 주가가 30만 원대, 30만 원, 38만 원, 40만 원 그때 했던 건데 몇 번의 위기가 좀 있었죠. 현재 작년 3월 달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LG화학만의 문제가 아닌 시장 전체의 문제니까 그럼 뭐 별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 9월 달에도 한번 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금년 작년 9월 달에는 뭡니까? 배터리 화재 사건과 그리고 분사이기 때문에 그때 또 골치가 아팠었죠. 그리고 또 금년 이제 1분기 때에는 테슬라 쇼크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술주 쇼크도 같은 맥락이고요. 이 바람에 현재 그 LG화학이 한번 크게 주가가 하락한 쓰라린 경험을 했다는 건데, 이번엔 또 다시 그러한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다는 건데, 자, 호황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화학, 일단 호재도 몇 개 나왔습니다. 현재 현대차와 더불어서 인도네시아의 10기가와트급, 10기가와트 아워급, 이 정도면 작지 않습니다. 지금 기존에 어디입니까? 미국의 조지아인가요? 거기에 있는 기존 공장의 규모가 3기가 와트급이니까 훨씬 크죠. 물론 새로 짓는 것들은 그보다 훨씬 크기는 크지만 어쨌든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규모의 그러한 배터리 공장을 함께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건데요. 이거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맞춤형 항암 면역 치료제 LG화의 소속부 내에 그전 LG생명과학이 합쳐진 바이오 사업부가 신약 제약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암 면역 치료제 백신 엘라웃, 기술 이전을 사오는 것이죠. 기술을 사온다는 개념. 라이센스 아웃이 아니라 라이센스 이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신약 개발에 대한 파이프라인의 어떤 범위를 스펙트럼을 더 확장시키는 그런 작업을 꾸준하게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호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두 가지 약재. 한 가지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 배터리에
배터리에 화재 위험 등 몇 가지 하자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해서 자발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리콜을 단행을 한다는 건데 그 피해 규모가 비용상 4천억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결코 작지 않은 큰 규모의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이 1차 악재가 된다는 거고요. 또 그 내면에 그 전에 있었던 또 한 가지 악재는 크레딧 스위스라고 하는 증권사죠. 그래서 스위스 크레딧인가요? 크레딧 스위스 맞습니다. 투자 의견을 하향했다는 건데 이게 약간 웃깁니다. 그 전에 TP는 타켓 프레이스 목표 주가를 130만 원에서 68만 원대로 거의 반토막으로 내놨다는 거죠. 이왕 이럴 거면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면 진작에 내놓지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68만 뭔가를 마치 큰 악재를 발견한 듯이 악재를 내놨다는 건데 이유가 그래요. LGES 상장했던 모 회사 지주회사입니다. LG 기존의 단전 회사가 LG화학이 되죠. 그래서 그 모 회사 LG화학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데 그 지주회사는 다른 지주회사들 할인되니까 LG화학도 할인돼야 마땅하다는 논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LG화학을 그렇게 130만 원에서 그 절반 수준인 68만 원 정도로 목표 주가를 다운시켰다는 건데 자 이것도 약간 좀 웃기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인도네시아 공장은 두 가지가 있죠. 동남아시아 생산 거점을 확보를 했다는 거. 유럽은 폴란드에 있고, 그리고 중국은 중국 어딘가요? 거기 있죠. 중국 공장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중국, 유럽, 미국, 중국 3대 대륙 거점을 확보하고 동남아시아는 인도네시아의 생산 거점을 마련한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 현대차와 동맹관계 그 전에 우리나라 그룹들은 서로 뭡니까 우리나라 기업체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했던 시대가 있었죠.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으로 국내 특히 4대 그룹은 스스로의 경쟁, 각 자국 업체들끼리 그렇게 경쟁을 하기보다는 대외적으로 오히려 경쟁을 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국내 코리아, 한국의 위상과 거기에 한 구성원인 특히 4대 그룹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그만큼의 현재 그 가치가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대한 변화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리콜과 관련돼서는 이전과 관련된 악재가 그 전에도 수없이 많았었죠. 그중 하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았고 그때마다 그것은 단기적인 악재에 그쳤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 전에 2017년도, 2018년도 당시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에 대한 리콜이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또한 아닙니다. 또 4천억 정도라고 하는 비용도 LG화학의 매출이나 또는 영업이익 규모로 봤을 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치명적인 그런 정도의 규모는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일회적인 악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주회사와 관련된 거는 사실은 뭐 SK 그룹 내에 SK라든가 어떤 삼성물산 조금 다르긴 하네요. 또 LS라든가 기타 등등 또 한화도 있죠. 한화 기타 등등 몇몇 대그룹의 지주 회사를 보면 기업 가치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할인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본업 가치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실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에 비해서 70% 즉 전반적으로 한 30% 내지 많게는 50% 정도 할인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그렇게 LG화학도 지주회사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온전히 LGES, LG 엔솔의 가치를 다 반영시키는 것은 문제가 된다. 할인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인데요. 이게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LG화학은 별도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이와 관련된 문제는 처음 불거진 문제는 아니고
작년 9월달, 10월달, 11월달 당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지나칠 정도로 충분히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그렇게 또 많은 논란이 됐던 그 문제거든요. 새삼스러운 거 전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도 현재 이 분사와 관련돼서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충분한 반론도 제기가 되고 이래저래 검증이 되고 해서 지금은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간 그런 간적 옛날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LGEX 지분 이것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명쾌하게 지금 밝혀진 것은 LG화학 잔존회사 경영진들이 현재 이 증권업 전체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불안이나 불확실성 불식시키는 공약을 했죠. 지분이 어느 정도 옅어지는 것, 뭐 현재 증시 상장을 하고 증저를 하고는 과정에서 이제 LG 화학이 그 자회사인 100% 지분 자회사, 그 당시 물적 분할을 했으니까 100% 지분 자회사입니다. 하지만 상장을 한다든가 증전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지금 옅어지는 것은 불가피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70% 지분은 유지하겠다라고 분명히 공표했습니다. 공표한 만큼 이건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불식된 문제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LG화학은 다른 지주 회사와 같은 급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LG화학 잔존회사의 즉 지주회사의 본업 가치가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번 영업이익도 대부분 영업이익이 그 석유화학 사업 부분에서 나왔죠. 석유 사업 막강한 석유 사업 부분의 고실적과 관련된 또 환경도 대단히 좋죠. 지금 현재 이와 관련된 모든 석유화학 업체들의 실적이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며 이러한 실적세는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정도로까지 계속 이어져서 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2차 전지와 관련된 각종 소재, 양극재 및 음극재 또 분리막 이런 것까지 다 현재 개발 중에 있다는 것 그와 관련된 잠재력을 LG화학에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전지 2차 전지로 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까지 이쪽에서 개발 연구되고 있다는 것이죠. LGES가 아니고 말이죠. 자, 그런 측면.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성장 잠재력에다가 2차 전지와 물론 자회사의 그 2차 전지를 직접 생산하는 LG 엔솔도 있지만 하지만 LG화학 자체에서도 2차 전지 소재나 차세대 전지 개발과 관련된 상당한 기술력이 축적돼 있어 그와 관련된 가치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첨단 소재가 있잖아요. 현재 그 LCD 또는 반도체 등 첨단 소재와 관련된 전망도 상당히 밝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오와 관련된 LG 생명과학과 관련된 사실은 이게 독립된 그전 LG 생명과학으로 그대로 있었으면 기업 가치가 시장 가치로 봤을 때 적어도 3조 내지 많게는 10조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LG 생명과학이었던 건 이게 합쳐지는 말에 묻혀가지고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신약 개발되는 그런 수준이 나왔을 때 그 가치가 재평가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묻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따진다고 했을 때에는 LG화학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따라서 물량이 지나치게 많아서 기술적으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현재 포트폴리오 조합상 다소 부담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물량을 약간 조절하는 정도까지는 필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정 물량 이하라고 했을 때 그 물량만큼은 적어도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LG화학도 LG화학이지만 SKC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SKC 같이 양쪽으로 SKC는 동박과 관련된 또 SK 전체 2차 전지 미래 에너지 생태계와 관련돼서 SKC를 또 별도로 봐야 된다라고 강조드린 바 있었죠.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LG화 한 손에는 LG화학을 또 한 손으로는 SKC를 같이 병행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적당한 안분이 필요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LG화학은 그 정도로 이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얘기인데 어제도 뭐 심도 높게 말씀을 나름대로 드렸습니다. 이런 거죠. 개념이 자신 이용자의 아바타, 인터넷상 또는 뭐 온라인상의 자기 분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바타, 영화 아바타 보셨죠? 그 아바타가 그냥 가상, 그냥 게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화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모든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을 메타버스라고 이제 합니다. 메타버스. 자, 이것을 일컬어 또 다른 세상, 신세계라고 일컫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각에서는 이것이 대단한 어떤 플랫폼이 된다는 거죠. 인터넷을 능가한다고 그래요. 인터넷이라는 것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던 엄청난 대변의 축이었거든요. 그 인터넷을 능가할 정도의 인류를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플랫폼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신대륙, 디지털 신대륙이 발견된 것이다. 그 전에 인터넷 발견은 호주 정도를 발견한 것이고, 이번에 발견된 메타버스의 대륙은 호주보다 훨씬 더 큰 북미 대륙을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메타버스의 이 대변혁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그 점에 대한 인식을 새롭고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와 관련돼서 지금 뭐 여기저기서 그와 관련된 각종 현재 그 적용되는 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상 게임 정도, 현재 가상 공간에서 게임을 만든다라고 하는 로블록스 같은 그런 게임 형태의 메타버스에서 시작했던 것이 가상 오피스, 가상 교실, 가상 공연장, 또 가상 시장, 가상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수많은 현존하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한다는 것이죠. 모두 가상 세계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 것을 의식하듯 글로벌 빅텍들, 가장 대표적인 데가 마이크로소프트, 또 애플, 아마존, 구글, 또 엔비디아 같은 그런 업체들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즉 메타버스, MB는 메타버스입니다. MB의 패권 전쟁,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패권 전쟁 상태로 돌입되고 있다는 것에서 그것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발빠르게 그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제 그제 국내 공로기관 25개를 포함한 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까지 다 포함된 메타버스 동맹 얼라이언스죠.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구축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메타버스 정부 TF 태스크포스입니다. 태스크포스를 구축을 해서 메타버스 신 세계에 대한 현재 발전 방향과 그와 관련된 지원책 혜택 등등을 모색한다는 태스크포스입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정부에서도 발벗고 나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와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국책기관이죠. 여기서 5대 트렌드, 이것과 관련된 5대 트렌드를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들이 제시했던 5대 트렌드를 간략히 소개를 하면, 단순히 처음에 적용됐던 로블록스 같은 그러한 그 게임을 넘어서 지금 경제 분야, 메타버스 경제 분야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트렌드를 소개를 했고요. 두 번째, 디바이스가 그냥 콘솔 박스나 또는 모바일 핸드폰이죠. 그런 정도에 머문 것이 아니라 각종 전자제품, 기타 등등 아마도 자율주행 차까지 다 연결될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가 무한 확대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 전개 속도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휴먼, 지금 현재 가상 아바타로 얘기를 했던 건데
자기 자신, 이용자라고는 실체에 1대1 대응을 해서 아바타가 만들어진 것 이상의 가상의 어떤 휴먼, 인간, 일종의 가상 공간 속에 어떤 그 스타, 또는 인플루언서, 이런 존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하나의 트렌드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IP는 지적재산권입니다. 지적재산권과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각종 콘텐츠, 거기에는 뭐 블랙핑크나 또는 BTS 같은 그런 K-팝도 다 포함이 되고, 영화도 포함이 되고, 또 웹소설이나 또는 뭡니까? 또는 웹툰 같은 경우 다 포함이 되죠. 드라마도 다 포함이 되고요. 책이나 기타 등등 모든 지적 재산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건데, 메타버스로 다 협력이 되거나 구현되거나 이용되거나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이 개념이 참 독특해요. NFT. 이게 대체 불가 토큰과 결합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거죠. 디지털 인터넷 공간상에서 만들어지는 특정인의 창작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인정하고 상당히 거의 보안이 잘 되고, 또 실제 거래할 수 있는 매매 편의성이 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쪼개서 팔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 바로 NFT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개념과 결합된다는 건데, 그 NFT만 결합이 되겠습니까? 블록체인과도 결합이 되겠죠. 이번 뭡니까?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이니까 블록체인의 그런 기술과도 결합이 될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글로벌 각 중앙정부의 디지털 화폐하고도 결합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죠. 미래의 또 다른 어마어마한 경제 전체의 생태계가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인터넷보다 더 크다라고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그냥 묵과할 수가 없죠.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한 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부를 크게 증강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의 기회포착, 어마어마한 기회가 온다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관련 사람은 어제 잠깐만, 문제점 잠깐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건 제가 생각해 뒀던 건데, 아마도 이것저것 따져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는 아닐 건데요. 그래서 일단 생각나는 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조건 이걸 좋다라고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관련돼서 또 해당되는 산업이 또 다른 관점에서 발전할 수 있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아바타가 한 개만 있을 것이냐, 복수의 아바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아바타 등록제 같은 것도, 또는 어떤 아바타를 규제하는 어떤 아바타 헌법 같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아바타 부정행위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아바타 뭐 경찰, 아바타 검찰, 아바타 감옥 이런 것도 생기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현실과 이 현재 가상 세계는 분명한 어떤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발전하다 보면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혼돈에 쌓이는 그런 상황에 전개될 수 있다는 건데, 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세계가 어떤 한계가 있다든가 또 해서는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이 메타버스라는 세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휘어잡을 소지가 크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련 산업은 디스플레이, 그중에 OLED가 무슨 뭐 선익 시스템 최근에 뜨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뜨고 있죠. 잠깐 한번 그 차트를 볼까요? 이렇게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테마 들어서 이런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건데, 굳이 관련돼 있다라고 한다면 OLED 디스플레이 쪽이고, 또 그래픽 카드 글로벌 관점에서 본다면 어디입니까? 지금 그래픽 카드와 관련된 그런 엔비디아 같은 종목 업체들이 그에 해당이 되겠죠. 이미지 센서도 관련되어 있을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그리고 5G, IoT 또 FSD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쪽. 그리고 클라우드 및 EC는 엣지 컴퓨팅입니다. 엣지 컴퓨팅. 그리고 그것을 다 총괄하는 AI, 인공지능이죠. AI. 그 AI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요. 네이버가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죠. 초거대 어마어마한 크기의 AI 하이퍼 클로버를 공개를 했죠. 이것이 대단합니다. 얼마 전 발표했던 일론 머스크의 GPT-3를 능가하는 크기의 연산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하죠. 파라미터 한 약 2천억 개 정도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큰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크기의 그런 하이퍼 글로벌을 공개했다는 것. 또 자체적으로 또 플랫폼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 자회사 중에서 자회사가 네이버 제페토라고 하는 가상 공간의 아바타를 위한 가상 공간 어플을 그 만든 게 있습니다. 가입자가 2억 명, 세계적인 수준이죠.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중으로 플랫폼을 갖고 있고 또 현재 AI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급의 그러한 AI를 갖고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궁극적인 최대 수혜주는 대형주 중에서는 일단은 네이버, 두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IP, 시각 특수효과, 기타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도의 데이터,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필요하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인터넷에 필요한 그런 데이터의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큰 그런 데이터 시장, 데이터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초고속 연산 처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대용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산 처리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비메모리죠. 비메모리. 그래서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수요 시장을 창출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머지않은 미래, 아마 10년 이내일 것 같습니다. 그런 미래가 펼쳐질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삼성전자도 궁극적으로 이와 관련된 사실 이 분야 메모리나 비메모리도 포함돼서 이 부분은 독과점적인 시장입니다. 특히 메모리는 삼성전자가 꽉 잡고 있는 그 시장이죠. 그래서 이 분야와 관련된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네이버와 함께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이 두 종목은 자식한테 물려주자고 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두 종목은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특히 메타버스와 관련된 또 하나의 무궁무진한 잠재 가능성까지 열렸으니 더욱더 공고히 우리의 심리를 곧바로 세우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 10년뿐만이 아니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식한테 물려준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덧붙여 그 카카오도 괜찮긴 해요. 카카오도. 하지만 카카오는 장기로 보기에는 약간의 변수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둘 중에 하나를 굳이 한 종목을 국한시켜서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또 제가 얘기하기는 계속 네이버입니다. 다만 현재 카카오를 갖고 계시는 분은 굳이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 그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를 오늘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